현대식 교량의 기초공사를 살펴보십시오. 특히 긴 콘크리트 말뚝 위에 세워진 이처럼 거대한 기초공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초공사는 반쯤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기초공사를 위해 엔지니어들은 먼저 방수 챔버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의 설치 과정을 살펴봅시다. 설치 과정에서 큰 문제가 보이지 않나요? 말뚝과 케이슨의 이음새로 물이 유입되어 케이슨 전체가 침수됩니다. 해결책을 생각해보세요. 엔지니어들은 간단히 케이슨 외부로 몇 개의 파이프를 연장합니다. 이제 케이슨을 하강시킬 때 새어나온 물은 이 파이프 안에 머물게 되며 작업자들은 케이슨 내부의 건조한 공간에서 기초공사를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긴 콘크리트 말뚝들은 사실 해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긴 콘크리트 말뚝들은 해저를 관통하여 단단한 지층을 넘어 더 깊이 뻗어 있습니다. 이 말뚝들은 강철 케이싱 안에 콘크리트를 주입하여 건설되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렇게 긴 케이싱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세계 어느 크레인도 이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크레인과 진동 망치를 함께 사용해 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크레인이 먼저 그림과 같이 강철 케이싱을 정밀하게 위치시킵니다. 이제 진동 망치가 등장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 기계가 진폭은 낮지만 강렬하게 진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동 망치는 중공 케이싱을 해저 바닥으로 밀어넣습니다. 케이싱의 진동은 말뚝 받기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이제 크레인이 다음 케이싱을 이전 케이싱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면 서로 고정됩니다. 두 번째 케이싱을 고정하고 있던 진동 망치가 박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강철 케이싱도 완전히 박히면 세 번째 케이싱이 연결됩니다. 이번에는 케이싱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단한 지층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콘크리트 말뚝이 단단한 지층 아래까지 뻗어나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오거를 이용해 케이싱 내부의 흙을 제거합니다. 이제 클러스터 해머라는 강력한 기계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강력한 이빨을 가진 이 드릴 비트를 보세요. 이 기계의 흥미로운 점은 드릴 비트가 회전하면서 동시에 망치질 동작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드릴 비트가 아래의 암석을 부수고 분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잔해물을 어떻게 제거할까요? 바로 이 때문에 압축 공기가 사용됩니다. 압축 공기는 이 좁은 관을 통과해 결국 드릴 비트의 이빨 부분에 도달합니다. 망치질 후 형성된 암석 입자들은 압축 공기와 함께 이동하여 이 비어있는 중앙 샤프트에 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잔해물은 이 상자에 안전하게 수집됩니다.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단단한 지층에서 시작되어 해수면 위로까지 뻗어있는 이 긴 공동은 먼저 철근으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긴 말뚝 구멍은 일반적으로 트레미 공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 혼합물 내 공기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마지막 스틸 케이싱 구간에는 절대 콘크리트를 채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해저에는 이와 같은 말뚝이 다수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철골 구조물인 케이슨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미 케이슨 설치 과정과 이 돌출된 케이싱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케이슨 삽입 전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설치한 마지막 철제 케이싱 섹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내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케이슨은 이미 설치된 말뚝 위로 서서히 삽입됩니다. 케이슨의 내수 접합부는 작업자들이 본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견고한 작업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철근 배열 세부 사항은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초 공사가 완료되면 작업자들은 케이슨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긴 교각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엔지니어들은 점프 거푸집이라는 흥미로운 기술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콘크리트 타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부착되는 거푸집은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내면 모두에 거푸집이 설치되어 있지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한 면만 보여드립니다. 콘크리트가 굳으면 이 독특한 기술이 작동합니다. 작업자들은 이 레버를 이용해 먼저 거푸집을 콘크리트에서 분리합니다. 이제 거푸집 아래에 부착된 이 장치를 보십시오. 이는 유압식으로 작동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작동시키면 거푸집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몇 번의 작동으로 거푸집은 굳은 콘크리트의 전체 높이를 덮게 됩니다. 이제 작업자들은 거푸집을 교각에 닫고 다음 단계의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교각은 서서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갑자기 여기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각의 크기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기 축소 후 점프 거푸집 콘크리트 타설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들이 파일론 크기를 줄이는 이유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파일론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을 때 작업자들은 받침대를 설치합니다. 이는 향후 케이블 삽입을 위한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제 한 개의 철탑을 완성했습니다. 이 교량을 위해 작업자들은 이와 같은 철탑을 3개 더 건설해야 합니다. 모든 타워가 물속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은 장관을 이룹니다. 이들은 도로 데크가 설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기 전에 먼저 엔지니어들이 경질 지층의 위치와 시추해야 할 길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에 앞서 현장 토질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프로젝트 엔지니어들은 말뚝으로부터 막대한 하중을 전달할 토양에 대한 상세한 집안공학 연구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해저를 분석하여 연구 구조물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토양 강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험은 현장 시험인 원추 침투 시험입니다. CPT 장치가 해저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원뿔형 끝부분이 토양을 관통하며 센서가 마찰력과 토양 저항값을 전송합니다. 원뿔이 침투함에 따라 토양 저항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안반층에 도달할 때까지 침투를 계속합니다. 안반층에 도달하면 저항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편리한 시험을 통해 엔지니어들은 스틸 케이싱을 얼마나 깊이 박아야 하는지 파악합니다. 어쨌든 여기부터는 많은 콘크리트 박스 거더를 부착하고 메인 타워의 케이블 연결도 해야 합니다. 이 높은 타워들이 그 작업을 기다리고 있죠. 이제 남은 다리 건설의 흥미진진한 단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박스 거더 조각을 건설하는 작업이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작업자들은 먼저 이와 같은 비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최초 몇 개의 박스 거더는 현장 타설 방식으로 건설됩니다. 이후 작업자들은 틈새가 좁은 금속 거푸집을 준비합니다. 이제 콘크리트 주입할 차례입니다. 박스 거더 내부에 이 구멍들이 필요한 이유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거더가 이 길이에 도달하면 남은 시공 작업은 더 수월해집니다. 박스 거더가 경화된 후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기계인 세그먼트 리프터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세그먼트 리프터는 거더 위에 한 조각씩 조립됩니다. 이 유압 스트랜드 잭들을 살펴보십시오. 이 강력한 기계들은 박스 거더 세그먼트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들어올립니다. 작업자들은 이제 거더 표면에 에폭시 접착제를 도포합니다. 이는 이미 경화된 거더들을 서로 접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강철 텐더는 모든 콘크리트 교량에 보이지 않는 영웅입니다. 작업자들은 한쪽 끝에서 강철 텐던을 삽입하여 반대쪽 끝까지 도달시킨 후 이 유압 잭을 이용해 조입니다. 기억하세요. 강철 텐던은 반대쪽 끝에서 고정됩니다. 케이블에 장력이 가해지면 콘크리트는 자동으로 압축 상태가 됩니다. 이는 콘크리트 거더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또한 이 작업은 서로 다른 거더 조각들을 단단히 결합시킵니다. 3개의 거더를 더 설치해 보겠습니다. 각 거더 설치 후 포스트 텐셔닝 케이블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관찰해 주세요. 이제 보시다시피 왼쪽 측을 위한 세그먼트 리프터를
추가로 배치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왼쪽 측 세그먼트 리프터도 박스 거더를 들어올려 설치합니다. 몇 단계 후 좌우측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균형 캔틸레버 공법이라 불리는 설치 방식이 시작됩니다. 이 시공 과정은 아름답습니다. 세그먼트 리프터가 서로 다른 거더를 들어올리고 포스트 텐셔닝 와이어를 교묘히 활용해 압축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대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나요?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하면 특정 길이 이후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3번 거더부터는 도로 데크가 케이블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박스 거더에 포함된 구멍을 보셨나요? 이는 의도된 것으로 이후 거더마다 번갈아가며 이러한 구멍이 존재할 것입니다. 앵커라고 불리는 이 강제 부품이 먼저 구멍에 장착됩니다. 앵커의 각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강철 텐던을 설치하기 전에 작업자들은 먼저 HDPE 파이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가열하여 서로 다른 HDPE 파이프 조각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레인을 이용해 HDPE 파이프를 공중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제 텐던 밀어넣기 기계가 사용됩니다. 이 기계는 텐던을 하나씩 밀어넣습니다. 텐던은 HDPE 파이프 반대편 끝까지 도달합니다. 이후 안장의 구멍을 통과합니다. 텐던 케이블은 안장 반대편 끝까지 도달한 후 다시 HDPE 파이프를 통과합니다.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반대편 강철 앵커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텐던은 스트레스 잭을 이용해 조여집니다. 이제 도로 데크가 제대로 지지됩니다. 포스트 텐션된 텐던은 상판을 압축하고 결합하며 상부 케이블 지지대는 필수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케이블 지지대는 거더마다 번갈아 설치됩니다. 도로 상판이 완성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다른 타워 거더에서도 균형 캔틸레버 공법으로 조립이 진행됩니다. 결국 양쪽 캔틸레버가 중앙에서 만나게 됩니다. 도로 상판의 마지막 구간 역시 현장 타설 공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인도 고아에 위치한 이 다리는 육지와 매우 완만한 경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금 건설한 것은 케이블 스테이드 교량이라고 합니다. 케이블 스테이드 교량은 토목공학계를 강타했습니다. 1950년대 이후 그 인기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도시에서 완전히 다른 유형의 케이블 스테이드 교량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2009년에 완공된 총 길이 5.6km의 교량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 교량의 탑 또는 파일론을 보십시오. 이러한 디자인을 다이아몬드 파일론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다리는 완전한 케이블 스테이드 교가 아닌 하이브리드 교입니다. 다리의 한 부분은 케이블 스테이드 구조이고 다른 부분은 일반 빔교입니다. 다이아몬드 파일론 교는 기하학적 강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적으로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케이블 스테이드 교는 상황에 따라 5가지 주요 파일론 디자인 유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일론 설계는 H프레임 설계라고 합니다. H프레임은 상단 또는 중간 부근에서 수평 크로스빔으로 연결된 2개의 수직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이 구조는 우수한 측면 안정성을 제공하며 양측에 균형 잡힌 경관을 가진 교량에 이상적입니다. 독일의 제베린스부리케 다리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 케이블 스테이 구조는 A자형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설계는 하중을 더 효율적으로 집안에 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조에는 수평 크로스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디자인은 A자형 디자인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다리가 하나의 축에서 아래로 갈라져 거꾸로 된 Y자 형태를 이룹니다. 포르투갈의 과디아나 국제교가 이 디자인을 따릅니다. 이미 I자형 케이블 스테이 교량 설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집안에서 좁은 수직 타워 하나가 솟아오릅니다. I자형 설계는 명백히 가장 미니멀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케이블 배열 방식은 변형된 펜 배열이라고 불립니다. 케이블 스테이 교량의 케이블 배열 방식에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머지 두 설계는 펜 배열과 하프 배열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 교량인 홍콩, 주하이, 마카오 대교의 공학적 원리를 살펴봅시다. 이 해상 교량의 길이는 무려 55km에 달하며 홍콩과 마카오, 주하이를 연결합니다. 이 토목공학의 걸작에는 4개의 인공섬, 1개의 해저터널, 3개의 사장교가 포함됩니다. 이 교량의 가장 긴 구간은 길이 29.6km에 달하는 이 도로입니다. 3개의 사장교는 이 긴 구간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길이 6.4km의 해저터널이 이어집니다. 이 터널 양쪽 끝에는 2개의 인공섬이 보입니다. 이제 여정은 12km의 고가도로를 따라 계속되며 결국 홍콩에 도달합니다. 사장교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장교는 일반적으로 약 150m에서 600m의 스팬 범위를 위해 설계되지만 요즘에는 점점 더 긴 스팬의 사장교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긴 스팬을 가진 사장교인 러시아의 러스키교는 1104m의 스팬을 자랑합니다. 반면 현수교는 훨씬 더 긴 스팬을 제공합니다. 1937년에 건설된 골든 게이트교는 1280m의 스팬을 지녔으며 일본의 유명한 아카시 해협교는 거의 2km에 달하는 스팬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우수한 스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엔지니어들은 현수교보다 사장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의 주된 이유는 시공성 때문입니다. 현수교에서는 현수선과 차도 데크 조립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 케이블을 완전히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인 케이블을 설치하려면 메인 타워의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사장교의 시공 순서를 살펴보십시오. 파일론 건설이 완료되기 전에도 엔지니어들은 차도 데크 시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교 케이블 설치와 차도 데크 시공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지 보수의 용이성입니다. 현수교의 주 케이블 중 하나를 교체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엔지니어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메인 스팬 아래에 위압잭이 장착된 임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메인 케이블의 하중이 임시 구조물로 이전되면 메인 케이블을 해체하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장교에서 케이블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이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작업입니다. 사장교는 우수한 중복성을 지닙니다. 임시 구조물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도 케이블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장교가 크게 인기를 끈 또 다른 주요 이유는 각 사장교의 장력 최적화 덕분입니다. 교량의 겉언은 가중 하중과 교량 자체 중량으로 인해 굽힘 모멘트를 받습니다. 케이블 장력 조절은 이 굽힘 모멘트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사장교 케이블은 독립적으로 장력을 유지합니다. 정밀한 유한 요소 분석 FEA 모델의 등장으로 엔지니어들은 이제 각 케이블에 필요한 최적의 후장력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겉어의 구조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슬림한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 현수교와 케이블교의 경쟁은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학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최초의 설계는 사장교 설계였습니다. 16세기 파우스토 베란치오의 이론적 설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19세기에 현실화되었을 때 이 설계는 끔찍한 실패를 맞이했습니다. 초기 사장교 중 하나인 드라이버그 에비 브리지는 1818년 1월 개통 불과 6개월 만에 붕괴되었습니다. 독일의 자일강 교량도 같은 운명을 맞았는데 1824년 300명의 군인이 행진하던 중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사고 이후 트러스교, 아치교, 현수교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교량 설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거운 하중을 지탱해야 할 때는 트러스와 아치 설계를 선택했습니다. 스팬 요구가 너무 높을 때는 현수교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거의 130년 동안 지속되었고 사장교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1955년
독일 엔지니어 프란츠 다싱거는 스웨덴의 스투레름 순두교를 통해 사장교 기술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프란츠 디싱거는 기존의 하프 배열 대신 케이블을 부채꼴 배열로 배치했습니다. 그는 각 케이블에 발생하는 힘을 계산하고 최적의 각도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교량에 프리스트 레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했습니다. 스투레름 순두 교량의 성공 이후 사장교는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도 1978년 에드 핸들러 다리의 개통으로 이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사장교가 현수교와 아치교의 인기를 압도했지만 지금도 스팬 길이가 극도로 길어야 할 때는 엔지니어들이 항상 현수교를 선택합니다. 구조적 강도가 특별히 필요할 때는 여전히 아치교를 선호합니다. 이 모든 교량 설계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집안이 반쯤 물속에 잠겨있죠? 왜 엔지니어들은 집안을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요? 이 경우 시공의 케이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교량을 건설하는 참으로 쉬운 방법이네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건설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간단한 교량 설계에서 출발해 불과 70년도 안 되어 이렇게 정교한 공학 기술에 도달했다는 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교량 건설과 그 역사, 정말 긴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만으로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패트론에서 저를 후원해 주신다면 저와 제 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대하며 모두 건강히 지내세요. 안녕.